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한 개인의 파산 사건에 대한 공식 보고서인데요. 익명으로 처리된 한 채무자의 사례를 통해서요. 이 개인 파산 절차가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떤 정보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그 속사정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법원에 제출된 채권자 집회 보고서라는 건데요. 파산 관제인이라고 하죠. 이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라던가 또 빚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어쩌다 파산까지 오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조사해서요. 법원하고 채권자들한테 보고하는 상당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여정, 그리고 법적인 구제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생하게 따라가 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과정을 저희가 오늘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보고서를 보면 이 채무자는 64살 남성분이시네요. 2007년부터 이제 영사인아트라는 이름으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한 7년 정도 운영하시다가 2014년 6월쯤에요. 운영난 때문에 결국 사업을 중단하게 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요. 이분이 사업 실패 후에도 다시 좀 일어서 보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2017년부터는 삼성반도체, 그러니까 대기업 협력사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재기를 시도하셨는데 근데 이게 소득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계속되셨던 것 같아요. 재취업을 하셨는데도 쉽지 않으셨군요. 네, 그래서 결국 2022년 이후로는 직업이 없는 상태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을 해오시다가 결국에는 파산 신청까지 하시게 된 거죠. 파산 원인을 보면 그 사업할 때 생겼던 대출이자 부담, 이게 계속 남아 있었고 또 실직, 그리고 생활비 부담 증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곳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셨다고요. 네, 그런 이력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의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결국 파산 절차로 오게 되신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럼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채무 규모가 좀 상당합니다. 국민은행을 포함해서 총 8곳의 금융기관에요. 빚이 총 1억 1,129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1천만 원이요? 와, 네. 근데 이게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원금만 따져도 약 4,871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빚은 주로 어디에 사용된 건가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사업 자금으로 쓰인 부분도 있고 기존에 있던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이기도 하고 또 생활비나 통신비 같은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빚인데 그럼 이분이 가진 재산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사례의 좀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인데요. 채무자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정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같은 곳에 예금이 한 30만 원 정도 있었고요. 30만 원이요? 네, 그리고 현재 살고 계신 곳에 임차보증금, 이게 500만 원,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빚은 1억이 훌쩍 넘는데 실제 재산은 예금 30만 원이랑 보증금 500만 원 뿐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 재산들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수 없는 재산으로 분류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500만 원 같은 경우는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으로 보호를 받아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고요. 또 예금 30만 원은 이것도 법에서 정한 6개월간의 최저 생계비 범위 안에 들어가는 금액이라서 이걸 가져가면 생계가 곤란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재산들을 파산 절차에서는 환가 포기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즉, 채권자 배당에 사용하지 않는 재산인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 같은데 정작 법적으로 변제에 쓸 수 있는 재산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딱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혹시 이분이 다른 재산을 숨겨놨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조사도 당연히 이루어졌겠죠? 물론입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그런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는데요. 특히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보고서를 보면 아버님이 2009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남기신 토지가 좀 있었나 봐요. 토지가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됐나요? 근데 이 채무자분께서 당시에 이미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셨어요. 사건 번호까지 다 나와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번호는 생략하고요.
어쨌든 법원에서 그 상속 포기가 인정이 됐습니다. 아, 그럼 법적으로 상속을 안 받으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토지는 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걸로 정리가 된 거고요. 그리고 2021년에 어머님도 돌아가셨는데 어머님께서는 상속해 주실 재산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부모님 재산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었네요. 네. 그 외에도 뭐 최근 5년 안에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아니면 이혼한 배우자나 자녀들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은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조사 결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파산 관제인이 내린 최종 의견이 중요할 텐데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네, 파산관제인의 의견이 이제 법원의 최종 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크게 두 가지 핵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채무자는 현재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 즉 지급 불능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만한 재산, 즉 파산재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혀 없다는 거죠. 네네. 심지어 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뭐 송달료나 관제인 보수 같은 거요. 이런 비용조차도 이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봤어요. 아, 절차를 진행할 실익조차 없다고 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 파산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여기서 종결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는 파산 폐지라고 합니다. 동시 폐지 결정이라고도 하고요. 파산 폐지 의견.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의견은 뭔가요?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어쩌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죠. 바로 면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파산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사실 성실하게 살았지만 불운하게 빚더미에 앉게 된 채무자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재기의 기회. 네.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이 채무자에게 재산을 일부러 숨겼다거나 아니면 뭐 낭비가 너무 심했다거나 뭔가 거짓으로 진술했다거나 하는 그런 특별한 사유,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 빚을 탕감해주지 않을 만한 그런 잘못은 없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따라서 이 채무자가 과도한 빚 부담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면책 허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파산 절차는 비용 문제로 폐지하지만 빚 자체는 면책을 허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법원이 이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 채무자는 법적으로 더 이상 그 1억 원 넘는 빚을 갚을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아, 결국 이 보고서는 한 개인이 처한 정말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또 법이 정한 구제 절차를 통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과정이죠. 오늘 저희는 이 한 편의 파산 보고서를 통해서 그 절차의 핵심적인 내용과 또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비록 익명의 사례지만 한 개인이 겪는 경제적인 역경과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과정의 단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숫자나 법률 용어만 나열된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의 삶의 궤적이 담겨 있고 또 우리 사회 안전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면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실패를 경험한 개인에게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려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합의나 고민 같은 것들을 엿볼 수 있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인 구제 사이의 어떤 균형점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 파산 및 면책 제도가 과연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제기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면책을 받더라도 여전히 따라붙는 어떤 사회적인 낙인이라던가 뭐 제기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